재수 없는 년,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네 부모가 남긴 돈도 다 까먹은 주제에 어디서 밥을 축내. 표독스런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동설한 얇은 외투 하나 걸친 소녀가 짐짝처럼 내던져졌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저 골목 끝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호랑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운동화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윤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아이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서러우면 눈물도 말라버리는 법이니까요. 고모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서윤이가 파랗게 언 입술을 달달 떨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라는 작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 여자는 서윤이가 덮고 자던 얇은 담요마저 밖으로 집어 던지며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 너 오늘부터 내 눈에 띄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내 부모 잡아먹은 년이 누굴 잡아먹으려고 이 집에 붙어 있어. 썩 꺼져. 쾅! 녹슨 철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서윤이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이 부모가 사고로 죽으면서 남긴 보험금 5억. 그 돈이면 서윤이가 대학 가고 시집 갈 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고모라는 여자가 후견인 노릇을 하겠답시고 그 돈을 도박으로 모조리 날려먹은 겁니다. 돈이 있을 땐 조카님 하더니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마자 한겨울에 쓰레기 버리듯 아이를 내치다니요.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한복판 제 집무실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놈이 나를 속여?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살아온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비서실장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것, 바로 죽은 제 딸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 종이 위 잔열안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이름 3글자. 한서윤. 제 눈에서 뚝 하고 굵은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가난한 놈하고 살겠다고 집 나간 그 불쌍한 내 새끼가 핏줄을 남겨두고 갔단 말인가. 그런데 내 눈과 귀가 되어준다던 비서실장이 감히 내 손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10년을 속였단 말입니까? 회장님, 그게 아니오라. 부사장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비서실장이 무릎을 꿇고 변명을 하려던 찰나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벼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박살난 벼루처럼 제 이성도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닥쳐. 당장 차대. 내 손녀가 살아있다잖아. 내 핏줄이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잖아. 저는 수행원들이 외투를 챙길 새도 없이 맨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70평생 기업을 일구느라 가족도 딸도 외면했던 냉혈한, 딸이 그토록 힘들 때 모질게 외면했던 나쁜 어미. 그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파는데 유일한 핏줄이 살아있다니요. 지금 당장 서윤이가 있는 곳으로 가. 신호 다 무시해. 1분이라도 늦으면 너희들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검은 세단 10여 대가 도심을 가로질러 달동네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할미가 간다. 제발.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골목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헤드라이트 불빛이 좁은 골목을 비췄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제 눈은 오직 한 곳,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턱하고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세상에 죽은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저 낡은 펜던트, 20년 전 딸의 생일날 마지막으로 선물했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서윤아?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넘어질까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흙바닥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또 빚쟁이들이 온 줄 알았겠지요. 고모가 또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줄 알았겠지요. 아이가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숙이자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금지옥 옆 내 새끼가 어쩌다 저런 꼴을 하고. 아가, 내 새끼, 할미가 왔다. 할미가 너무 늦게 왔어. 와라.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으며 서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단 옷에 흙탕물이 묻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아이의 몸을 제 체온으로라도 녹이려는 듯 부서져라 끌어안고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으엉, 내가 죄인이다. 못난 할미가 너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이고 이 추운 데서 너를.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는 제 통곡 소리에 골목을 지나던 바람도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고모라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입은 옷, 수행원들의 태도를 보고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뭐야? 저게 다 무슨, 설마 저 기집애가. 저는 손녀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제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제 시선이 정확히 대문 앞에 서 있는 그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그 여자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더군요. 당연하겠지요. 자신의 핏줄을 건드린 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는 지옥에서 온 사신의 눈빛을 보았을 테니까요. 저는 수행원에게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내 손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제 한마디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 여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육 좀 시키려고.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저 악독한 여자가 끌려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 솔직히 말하면 그 소리가 제 귀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감히 내 핏줄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슴을 찢어놓은 건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품에 안긴 앙상한 내 새끼 서윤이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 안 갈래요. 고모가 돈 떼먹은 거 제가 갚을게요. 제발 어디로 팔아넘기지 마세요. 하늘이시여. 이 아이는 지금 저를 구원자가 아니라 빚 대신 자신을 끌고 가려는 업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 애미 없는 년이 얼마나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 할미를 보고도 저리 사시나무 떨듯 떤단 말입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는 그 더러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의 태성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고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이 아이,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흔적뿐이었으니까요. 아가 서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빚쟁이가 아니다. 나는 내 엄마를 낳은 사람이다. 내 외할미란다. 왜? 할머니? 그래, 내 새끼.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못해. 아무도 너를 쫓아내지 못해. 가자, 집으로 가자. 제가 내민 손을 아이가 쭈뼛거리며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제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쥐는 순간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이가 스르르 제 품으로 쓰러지더군요. 서윤아, 병원으로, 아니 집으로 가. 주치에 당장 대기시키라고 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차 뒷좌석에 아이를 눕히고 정신없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10년입니다. 장장 10년을 이 늙은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내 새끼가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쯤 회사에 있을 그놈들, 내 조카라는 탈을 쓴 부사장 놈과 내 그림자 노릇을 하던 비서실장, 놈들은 지금쯤 제가 손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있겠지요. 집에 도착해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눈을 뜬 서윤이가 천장의 샹들리에를 보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보니 또다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다. 앞으로 내가 살 집이야.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낸 밥상을 앞에 두고도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는 꼴이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구박을 받았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 먹어도 돼요? 나중에 고모가 와서 밥값 내놓으라고 때리면 어떡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옆에 있던 가사 도우미도 눈물을 훔치더군요. 아무도 널 때리지 않아. 다 먹어라. 맘껏 먹어. 허겁지겁 밥을 밀어넣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딸을 내치고 내 손녀를 저 지경으로 만든 세상 모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씻기려고 아이의 옷을 벗긴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얀 등과 팔다리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들. 어제 맞은 멍, 일주일 전에 맞은 멍, 그리고 담뱃불에 지져진 듯한 화상 흉터까지. 아이의 몸은 학대의 기록장이었습니다. 천하의 죽일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아이의 등을 제대로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굶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모라는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등을 닦아주며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당장 변호사 불러. 제 목소리가 지옥 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내 손녀 몸에 난 상처 하나당 1년씩이다. 그 여자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회사로 갈 준비해. 내 눈과 귀를 막았던 놈들부터 정리해야겠다. 서윤이의 상처를 씻어내는 물줄기. 하지만 그 물은 곧 태성그룹을 집어삼킬 피바람이 될 겁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집인데도 제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신문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올려뒀는지 제목부터 제 눈을 찔렀습니다. 태성그룹 장 회장, 치매 초기 증상, 가짜 손녀 데려와 소동. 치매, 가짜.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구기지도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서윤이가 들을까 봐요. 그 아이는 아직도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츠립니다. 문이 쾅 닫히기만 해도 눈을 크게 뜹니다. 저는 신문을 조용히 접어 손바닥으로 눌러 숨겼습니다. 그런데도 분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라 숨이 텁텁해졌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 입 밖으로 새어나온 욕이 제 귀에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체면 하나로 살았던 제가 이렇게 날 것으로 무너지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맨발을 바닥에 조심히 대고 눈치를 보며 한 발씩 움직였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하고 묻는 것처럼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그 말에 제 속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있어도 돼요라니. 이 집이 이제 내 집인데. 그럼 여기 내 집이다. 내가 어디 가겠니?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서윤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식탁 모서리만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자꾸 꼼지락거렸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겠지요. 할머니 어제 그 사람들이 고모를 데려갔잖아요. 그래. 고모가 나중에 더 나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법이든 경찰이든 변호사든 그런 말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 아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모 집에서의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이 옆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피할까봐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아. 네. 이제부터는 나쁜 사람이 와도 너부터 건드리지 못한다. 할미가 먼저 막는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윤이가 아주 잠깐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짧은 온기가 제 가슴 한복판을 뜨겁게 때렸습니다. 그래. 이 손 하나 지키려고 내가 살아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 온기 위로 신문 제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것들은 제 체면을 찢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윤이를 다시 없는 아이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딸을 잃었던 날부터 사람의 아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봐왔으니까요. 저는 서윤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있어라. 할미가 잠깐 일 좀 본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제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다. 네, 회장님. 법무팀, 홍보팀, 경호팀 지금 당장 집으로 불러. 1시간 안에. 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오늘 바로 한다. 한 군데만 하지 마라. 2군데. 아니, 3군데로 나눠라. 회장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저놈들은 사람을 믿고 움직이지 않는다. 틈을 믿고 움직인다. 제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또 늦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내쳤던 그날도 저는 그 애가 돌아오겠지 하고 버티다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오늘 아침 신문보다 더 잔인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딸아이는 제 앞에서 울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난은 병보다 더 무섭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 선택은 허락 못한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절하듯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체면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체면이 결국 제 딸을 죽였고 제 손녀를 골목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이 정신을 조금 깨웠습니다. 회한으로만 살면 또 늦는다. 오늘은 움직여야 한다. 1시간도 안 되어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법무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사 유포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익명 제보로 시작됐고 몇 군데 온라인 매체가 받았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치매와 가짜 손녀입니다. 둘 다 회장님 판단력을 공격해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확인되니 분노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응은 간단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진짜라는 걸 세상 앞에 보이면 된다. 그리고 저들이 조작한 흔적을 꺼내면 된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손녀분의 신원 자료는 확보되셨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그건 출발입니다. 결정타는 검사 결과와 그동안 은폐한 자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내가 꺼내겠다. 사람은 너희가 붙여라. 돈은 걱정하지 마라. 그때 경호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사장 측에서 이미 움직입니다. 회장님 주치의 쪽에도 탐문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비서실장 라인입니다.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저놈들이 제가 검사부터 할 거란 걸 알고 검사기관에 손을 뻗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 군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짧게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출발한다. 서윤이 동선은 절대 세지 않게 해. 차도 바꿔 타고 병원도 나눠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아이 눈에 긴장이 또 살아났습니다. 또 어디로 끌려가는 건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할미랑 병원에 잠깐 다녀오자. 병원 왜요? 저 아픈 데 없는데. 아픈 데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할미가 너를 지키려고 가는 거다. 지키려고. 그래. 너를 가짜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미가 그 사람들 입을 닫게 하려면 내가 내 핏줄이라는 걸 딱 보여줘야 한다. 서윤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또 버려지진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이 늦었습니다. 버린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딸을, 그리고 손녀를. 저는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버리는 건 할미가 제일 잘못한 일이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먼저 내 손을 놓아도 할미는 안 놓는다. 서윤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이 믿음인지 체념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차 안에서 서윤이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낡은 펜던트, 제 딸에게 줬던 그것. 저는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딸을 내치던 제 손이 떠오릅니다. 그 목걸이 엄마가 남긴 거예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절대 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서윤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열어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뭐가 있다고? 저는 서윤이의 목걸이를 조심히 바라봤습니다. 낡은 금속의 틈새,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선.
딸아이가 왜 절대 풀지 말라 했을까요? 혹시 그 안에 내가 몰랐던 단서가 들어있는 걸까요? 서윤아. 네. 할미가 한 번만 아주 조심히 봐도 되겠니? 내가 싫으면 안 한다. 서윤이가 제 눈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가요. 저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 않다니. 내가 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서윤이를 제 옆에 붙였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체열을 하는 순간 서윤이는 깜짝 놀라 팔을 빼려 했습니다. 아야, 괜찮다. 금방 끝난다. 제가 아이의 다른 손을 잡고 손바닥을 쓰다듬자 서윤이는 숨을 꾹 참았습니다. 그 작은 참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저는 병원 로비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행원의 목소리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말해. 부사장 측 사람이 검사기관 쪽을 돌아다니며 검사 결과 빨리 알려달라고 돈을 들이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 첫 번째로 예약했던 곳입니다. 거긴 취소했지? 네. 회장님 지시대로 분산했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이를 드러낸 숨이었습니다. 좋다. 저들이 움직였다는 건 저들이 겁먹었다는 뜻이다. 그날 밤 저는 서윤이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와 그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딸아이가 남긴 마지막 금지가 지금 제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천으로 펜던트를 감싼 뒤 아주 조심히 틈을 벌렸습니다. 딸의 숨결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얇게 접힌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서윤이만은 제발. 거기까지만 읽고 저는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질까봐 종이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서윤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종이를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다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더 무너질까 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은 죽으면서도 제게 길을 남겨놓았습니다. 저 목걸이는 장식이 아니라 딸의 마지막 방패였던 겁니다. 다음 순간 또 하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경호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모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윤 양이 살던 집 주변을 누군가 기웃거립니다. 기자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주소를 뿌린 듯합니다. 주소를? 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에 박히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들이 다음엔 뭘 노리겠습니까?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살던 흔적, 엄마 아빠의 흔적, 그걸 뒤져서 조작할 거리 만들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었고 눈가가 젖었고 그런데 눈빛만은 더는 물러설 데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윤이 주민등록이며 학교며 전부 정리할 준비해. 그리고 그 집, 서윤이가 살던 집에 남아있는 물건 목록을 만들어. 회장님, 직접 가시게요? 직접은 안 간다. 서윤이는 절대 그 골목에 다시 못 밟게 할 거다. 저는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딸의 물건이 있다면 그건 내가 찾는다. 어떤 놈이 먼저 손대기 전에. 전화를 끊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잠결에도 죄송해요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놈들이 손을 뻗기 전에 손목을 꺾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말해주겠습니다. 가짜는 너희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아이가 남긴 글씨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아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경호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서윤 양이 살던 집 주변에 낯선 사람 둘이 밤새 서성였습니다. 기자야? 기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중개업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숨이 한 번에 턱 막혔습니다. 주소가 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놈들은 늘 그랬습니다. 사실을 막을 땐 조용히 막고 조작할 땐 시끄럽게 퍼뜨립니다. 오늘 안으로 그 집 정리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떼게 두지 마. 서류도 사진도 옷까지도 전부 싹 다 가져와.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서윤 양은 집 위치를 아직 알게 하지 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골목은 그 아이한테 지옥이야. 다시 밟게 하면 안 돼. 그때 위층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가 놀라 허둥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올라갔습니다. 서윤이는 옷장 문을 열어둔 채 안쪽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서윤아, 무슨 일이니? 아, 아니에요. 그냥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요 꿈에서 자꾸 울면서 제 방바닥을 가리켰어요. 저는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방바닥이라니? 서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기장이요. 엄마 유품이라 고모가 알면 버릴까봐 제가 제 방 장판 밑에 숨겨뒀거든요. 근데 쫓겨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걸 못 챙겨 나왔어요. 서윤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요. 고모가 그 방을 뒤지면 어떡해요? 그거 없어지면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기장, 딸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꿈이 주는 불길한 예감. 저놈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서윤이가 살던 곳을 뒤진다면 그 일기장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겁니다. 서윤아,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할미가 찾아주마. 사람을 보낼 테니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알겠지? 하지만 서윤이가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꿈에서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일기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반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미가 약속할게. 무사히 가져다 주마. 너 혼자 가면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의 어린 절박함을 저는 놓쳤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법무팀과 통화하며 고모 쪽 고소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서윤 아가씨가 안 보이세요. 순간 제 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거실을 가로질러 서윤이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슬리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 일기장만 가져오고 바로 올게요. 제 손이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머리가 띵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대?
제가 숨을 몰아쉬며 고함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빠른 길로 밟아. 그리고 경호팀 골목 입구부터 봉쇄해. 그 순간만큼은 회장도 체면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 손녀가 또 그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가 사는 동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서윤이가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있었습니다. 고모 옆엔 정장 차림 남자 둘, 서류 가방을 든 중개업자 같은 놈이 있었습니다. 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고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명의로 된 것도 아니잖아. 내 아빠가 죽을 때 남긴 거 내가 처리하는 게 맞지. 서윤이가 울먹이며 고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집은 팔아도 돼요. 제발 제 방에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거길 내가 왜 들어가? 두고 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 가지고 바로 나올게요. 네, 고모. 서윤이가 애원했지만 고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챙기러 왔냐? 어림없어. 이 집주인은 이제 나야. 내 물건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다 버렸으니까 썩 꺼져. 안 돼요. 그건 버리면 안 돼요. 서윤이가 필사적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고모가 거칠게 아이를 밀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고모의 손에 맞은 서윤이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작은 몸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제 눈앞이 새빨개졌습니다. 손 떼. 제가 그렇게 말하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고모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 회장님, 너 아직도 사람인 척하나?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말랬지. 정장 차림 남자 중 한 명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꺼져.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이 집과 관련된 서류 쪼가리 하나라도 내 눈에 띄면 너희들 발로 못 걸어 나갈 줄 알아. 그 남자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아니라 줄이 있는 놈들입니다. 누가 뒤에 있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발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흙 저 안에 장판 밑에. 그래 안다. 할미가 같이 가줄게. 일어나자. 저는 서윤이를 부축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와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집구석. 이런 데서 내 손녀가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윤이의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돈 될 만한 게 있나 뒤진 흔적이겠지요. 서윤이는 구석으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판 모서리를 들쳤습니다. 아! 서윤이의 입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고모가 바닥까지는 뒤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무판 틈새, 먼지 구덩이 속에 낡은 공책 한 권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그 공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 전부를 되찾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본 고모가 뒤에서 기가 차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돈인 줄 알았더니 겨우 저 따위 곰팡이 난 공책가지러 온 거였어? 아이고, 별 유난을 다 떠네. 저는 뒤돌아서 그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입 닥쳐. 그리고 이어서 제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내 눈엔 쓰레기겠지만 내 손녀에겐 목숨 같은 거다. 내가 저걸 건드리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만약 저게 없어졌으면
넌 이 자리에서 뼈도 못 추렸을 테니까.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부사장 측에서 움직입니다. 뭐라고? 서윤 양을 납치로 몰겠다는 말이 돕니다. 그리고 회장님 정신감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바닥에 종이에 감촉이 닿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노리는구나. 서윤이를 다시 빼앗아 가려는구나. 저는 서윤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부터는 할미 옆에서 한 발도 떨어지지 마라.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집 문턱을 넘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그 어떤 놈에게도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늦게 온 만큼 더 잔인하게 정확해졌다는 걸 말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서윤이는 그 낡고 곰팡이 냄새나는 공책을 보물단지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 할머니. 그 일기장. 할미가 좀 봐도 되겠니?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할미도 너무 보고 싶구나. 서윤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겉표지에는 제 딸아이가 좋아하던 꽃무늬 스티커가 빛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날들. 읽어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넘겼을 때였습니다. 날짜가 적힌 페이지 하나가 제 심장을 덜컥 멈추게 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맑음. 오늘 또 그 사람이 찾아왔다. 사촌 오빠. 아니, 태성그룹 장상무님. 장상무. 제 조카, 지금의 부사장 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무님은 돈 봉투를 던지며 말했다. 고모님은 너희가 죽기를 바란다. 한국 땅에 너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태성그룹의 수치다. 이 돈 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라.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우리 서윤이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비서실장을 시켜 남편을 발로 걷어찼다. 엄마가 정말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엄마, 정말이야? 으득. 제 입에서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히 모른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은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찾아가서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엄마가 너희 죽기를 바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딸이 내게 연락조차 못하게 만든 악마들. 그놈들이 내 딸을 고립시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앞좌석에 최 비서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살아온 70년 인생 중 가장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지금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매체, 연락 닿는 곳은 전부 우리 집 앞으로 불러. 네. 하지만 지금 여론이. 상관없어. 판을 키워야 해. 놈들이 팠던 무덤, 내가 그놈들 묻을 구덩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나와라. 납치된 아이를 돌려달라.
확성기 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TV를 켜자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속보 태성그룹 부사장, 장 회장 치매 증상 심각. 모르는 아이 납치에 손녀라 주장. 현장 경찰, 장 회장 자택 진입 시도. 아동학대 혐의 적용 검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고 서윤이를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까지 동원하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간 놈들입니다.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부사장님이 경찰과 함께 진입하겠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더 이상 막기가 힘듭니다. 저는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웅크린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저 사람들, 저 잡으러 온 거죠?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아니, 저 사람들은 너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지저대는 거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거다. 카메라가 번쩍거리고 시끄러울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그 카메라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내가 내 손녀라는 걸 세상이 알면 다시는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해. 서윤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쓴 일기장에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써 있었어요. 할머니 믿을래요. 그 한마디가 제게 천군만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퀵서비스로 도착한 봉투 하나를 최 비서가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 저는 그 종이와 일기장을 양손에 쥐고 최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대문 열어. 네. 대문 활짝 열라고. 내 발로 나간다. 기익 쾅. 육중한 철대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눈을 멀게 할 듯 터졌습니다. 아수라장이던 현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가 서윤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는 경찰들과 함께 서 있던 제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고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슬픈 표정을 짓더니 서윤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이리 온. 많이 무서웠지?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서윤이가 제 뒤로 숨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납치인가 봐. 아이가 겁먹었어. 조카놈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경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위님, 보시다시피 치매가 심각하십니다. 당장 아이를 격리하고 회장님을 병원으로. 조용?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댄 것처럼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연기가 많이 늘었어. 회사 경영보다 연기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네. 고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보이는가? 방금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이 아이와 나 장미희의 유전자가 99.999% 일치한다는 증명서다. 순간 부사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빨라졌습니다. 이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 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 기자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태성그룹 장 상무가 찾아와 돈 봉투를 던지며 협박했다. 고모가 너희 죽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경악의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사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야. 그게 왜 거기에. 내 놈 입으로 말했지? 고모가 죽기를 바란다고? 천만에. 내가 죽기를 바란 건 바로 내 딸이 살아있으면 회사를 못 먹을까봐 겁먹은 너희들이었겠지. 제 호통 소리가 저택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이 아이, 한서윤은 태성그룹의 유일한 적통이자 내 하나뿐인 손녀다. 오늘부로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아이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게 내 조카든 비서실장이든.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숨어있던 서윤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는 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기요. 서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치매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예전에 우리 집에 와서 아빠 때리는 거 저 봤어요. 끝났습니다. 서윤이의 그 한마디로 부사장의 모든 시나리오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들의 시선이 제가 아닌 부사장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부사장이야. 대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치매를 걱정하는 척하며 서윤이를 데려가려던 장 부사장. 그 거만한 낯작은 온데간데없고 경찰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가는 꼴이라니.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질 때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놈들이, 밑에 놈들이 시켜서 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 탓. 정말이지 태성그룹의 핏줄이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는 조카의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다가 대문을 닫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쾅! 육중한 철대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서윤이의 다리가 그제야 풀렸는지 휘청거리더군요. 서윤아. 제가 놀라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무서운 조카 놈을 향해 아빠 때리는 걸 봤다고 소리쳤으니 오죽했을까요? 그 작은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을지 맞잡은 손을 통해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서윤이가 할미보다 낫구나. 내가 우리를 살렸다. 제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자 서윤이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웠어요. 진짜로 잡혀가는 줄 알고요. 아니다. 이제 다 끝났다. 저 나쁜 놈은 감옥 갔어. 이제 2번 다시 못 나온다. 저는 아이를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겨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먹여 재우라고 이르면서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부사장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뒷맛이 씁쓸하고 찝찝한 이 기분 나쁜 느낌. 아까 그 난리통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그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도망친 건가? 아니요.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30년을 제 밑에서 굴르며 태성의 안방 살림을 도맡았던 놈입니다. 부사장이 멍청한 사냥개라면 비서실장은 소리 없이 독을 품은 뱀입니다. 뱀은 함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큰 먹이를 노릴 때만 몸을 숨기는 법이지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서재. 불을 켜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책상 앞 어둠 속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제가 짐짓 놀란 척 묻자 그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가방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밖이 많이 시끄러웠지요? 부사장이 결국 제 무덤을 팠군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방금 잡혀간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타인처럼 말하더군요. 선물? 네. 부사장이 그동안 횡령한 비자금 장부 그리고 차명으로 빼돌린 주식 양도증서들입니다. 이거면 부사장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겁니다. 그가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확실히 부사장의 목줄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 왜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부사장을 협박해서 뜯어먹으려 했거나 지금처럼 부사장이 무너질 때 저에게 바치고 살아남으려 했거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몸통인 자신이 살기 위해 썩은 꼬리인 부사장을 잘라내 저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지? 제가 서재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부사장의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부사장이 회장님 눈을 가리라고 시켰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서윤 아가씨를 찾게 된 것도 결국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금고에 잘 보이게 두었기 때문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들킨 걸 의도적으로 둔 것이라고 포장하다니. 뱀 혓바닥이 따로 없군요. 그래. 자네는 억울하다, 이건가? 그렇습니다. 저를 다시 믿어주십시오. 이 장부를 검찰에 넘기고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부사장을 확실히 보내버리고 회장님의 경영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그가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대신 제 퇴직금과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만 보장해 주십시오. 30년 모신 정을 생각해서라도요. 계열사 사장? 감히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 주제에 거래를 제안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서윤이가 찾아온 딸의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탁! 김 실장, 자네 이 일기장 읽어봤나? 비서실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건 아까 마당에서 읽으신, 아니, 내가 아까 읽지 않은 페이지가 더 있어. 저는 일기장을 펼치지 않은 채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2016년 겨울, 내 딸이 나에게 편지를 썼더구나. 아빠 없이 서윤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엄마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 편지가 나한테 왔던가? 김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 우체통에 넣기도 전에 누군가가 가로챘다고 써있더군. 그리고 며칠 뒤에 흥신소 사람들이 와서 딸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그 흥신소 사람들한테 돈을 준 계좌. 부사장 명의였을까? 아니면 자네 차명 계좌였을까? 회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오해? 제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조카놈은 멍청해서 그런 디테일한 짓은 못해. 내 딸의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고 흥신소를 붙여서 말려 죽인 설계자. 그게 바로 너잖아. 부사장은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이나 댔을 뿐이고. 비서실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뱀의 민낯은 차갑고 흉측했습니다. 그가 뒷걸음질 치는 대신 고개를 빳빳하게 들더군요. 회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죠. 제가 무너지면 태성그룹도 무너집니다. 뭐라고? 제가 지난 30년간 회장님 모시면서 처리한 지저분한 일들. 그거 다 장부에 없을 것 같습니까? 저 혼자 안 죽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회장님도 그 소중한 손녀딸도 흙탕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애원하다 안 되니 협박? 이게 바로 이놈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드르륵 서재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경호팀이 아니었습니다. 검푸른 양복을 입은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들. 서울지검 특수부입니다. 최영수 실장, 당신을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뭐야? 검찰? 어떻게? 자네가 꼬리 자르기를 할 동안 나는 머리를 칠 준비를 했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민 그 장부, 그거 내가 검찰에 넘겨줄게. 단 내가 부사장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 놈이 부사장 뒤에 숨어서 회사를 갉아먹은 증거로 말이야. 검찰 수사관들이 비서실장의 양팔을 꺾었습니다. 항상 점잖은 척, 고상한 척하던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장 회장, 당신 후회할 거야. 내일 주주총회.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이사회 절반이 내 사람들이야. 당신 해임안 내가 옥중에서라도 통과시킬 거야. 끌고 가. 제 호통에 수사관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서재 밖 복도까지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고 봐. 태성그룹은 내 거야. 그 어린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는데. 장미, 너는 끝났어.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서재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마지막 말. 이사회 절반이 내 사람이라는 말.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겁니다. 그놈은 감옥에 가면서도 지뢰를 심어 놓았습니다.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 거기서 저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서윤이의 상속권을 박탈하려는 계획이 이미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딸의 일기장. 저는 그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감옥에 있는 내 놈이 이기나, 내 새끼 지키려는 이 늙은이가 이기나. 저는 비서실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준비해. 그리고 서윤이에게 맞는 정장 한 벌 준비시켜.
내일은 서윤이가 주주들 앞에 서는 날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내일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결판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기 주주총회였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긴급 체포된 부사장과 비서실장의 빈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우려는 듯 험악한 표정의 이사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 정말 치매라던데? 어제 뉴스 봤잖아. 손녀라고 데려온 애도 가짜라며? 유전자 검사도 조작이라던데? 오늘 회의만 통과시켜야 해. 회사가 엉망이야. 김 비서실장이 심어놓은 독버섯들이었습니다. 그놈은 감옥에서도 끈질기게 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이미 매수된 상태. 제가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대기실에서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제 모습. 늙었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난생 처음 맞춤 정장을 입은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 할머니.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헐렁한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었던 그 초라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아이는 놀랍도록 제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니까? 네. 저기 높은 분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저 같은 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서윤아, 저들은 높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장사꾼들일 뿐이야. 내가 고개를 숙이면 저들은 너를 얕본다. 하지만 내가 고개를 들고 내 엄마가 겪은 일을, 내가 겪은 일을 당당하게 말하면 저들은 꼼짝 못해. 진실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 진실. 그래. 할미 믿지? 할미가 내 뒤에 서 있을게. 가자. 기익.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희를 향해 꽂혔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추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만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단상에 오르자마자 비서실장의 측근인 김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부사장님과 실장님이 구속되다니요. 이건 회장님의 독단적인. 앉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범죄자가 구속된 게 무슨 문제지? 횡령, 배임, 살인교사. 증거는 차고 넘쳐. 그 증거라는 게 회장님이 조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그 아이. 어제 뉴스에서 본 그 가짜 손녀 아닙니까? 신원불명의 아이를 이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데려오시다니 정말 로망이라도 드신 겁니까? 김 전무의 막말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회의만 상정합시다. 경영권 승계 운운하더니 다 연극이었어. 역시나 이들은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끌어내릴 명분만 필요했을 뿐.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슥. 제 옆에 서 있던 서윤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 어린애가 뭘 하려는 거지? 하는 비웃음 섞인 시선들. 서윤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짜가 아닙니다. 서윤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어제 찾은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제 엄마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10년 전 여러분이 모시는 저 부사장님과 비서실장님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서윤이는 일기장을 펼쳐 그들이 보낸 협박 편지와 통장 사본이 붙어 있는 페이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 내용이 확대되어 비춰졌습니다. 돈을 주고 저희 아빠를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저희 엄마가 할머니께 쓴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먹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10년 동안 지옥에 가두는 겁니까? 그게 태성그룹이 말하는 경영입니까?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무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 건방진, 마이크 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제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가로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후계자가 말하고 있다. 후계자. 제 선언에 회의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경영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회사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늦었지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셨습니다.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라서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모님을 죽게 한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태성그룹을 사람 냄새 나는 회사로 다시 만들 겁니다. 그게 돌아가신 제 엄마의 소원일 테니까요. 말이 끝나자 회의장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액 주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훔치며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따르던 임원들까지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함성이 되었습니다. 김 전무와 반대파 이사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게임 끝.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 서윤이는 그제야 다리가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한 거 맞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을 세운 날보다 매출 100조를 달성한 날보다 오늘 내 손녀가 제 몫을 해낸 오늘이 가장 기뻤습니다. 서윤아, 네. 이제 집에 가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네. 저 배고파요. 갈비찜 해주세요. 그래,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다 해주마.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창밖에는 맑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죗값을 치르는 걸 지켜보는 것. 그리고 20년 전 떠나보낸 내 딸 미희에게 못다한 인사를 하는 것. 창밖에는 어느새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추위가 영원할 것 같더니 기어이 봄은 오고야 말더군요. 서윤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골목길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장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사주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김모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놈들 꼴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물고 뜯고 싸우다가 독방에 갇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요. 아, 그 고모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동학대와 횡령,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제게 잘못했다, 살려달라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제 상념이 깨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우리 서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입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도 다 쉬게 하고 손수상을 차리겠다고 아침부터 달그락거리더니 제법 그럴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빗돌빼돌 썰린 호박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이 맞나 모르겠어요. 아주머니한테 배우긴 했는데. 서윤이가 눈치를 살피며 수저를 건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짰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20년 전 제 딸 미희가 제 생일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 맛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맛없어요? 아니, 아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구나. 저는 국그릇을 비우고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트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이 이제는 보들보들해졌습니다. 이 손을 잡기 위해 나는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나 봅니다. 서윤아. 네. 오늘 할미랑 어디 좀 같이 가자. 검은 세단은 부드럽게 달려 교회의 추모공원에 멈췄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양지 바른 곳. 그곳에 제 딸 미희와 제 사위 서윤이 아빠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낙골당 유리창 너머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린 서윤이가 안겨 있는 가족 사진. 그토록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미희야, 엄마 왔다. 그리고 그 옆 낯설지만 선한 인상의 사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복의 김서방, 자네도 잘 있었나? 제 입에서 김서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가난하다고 내 딸 고생시킬 거라고 문전박대했던 사람. 하지만 내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고 내 손녀를 지키려다 함께 눈을 감은 사람. 내가 미안하네. 자네가 내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서윤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못난 장모를 용서하게.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그 차가운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견뎠을 시간들. 그 사무친 한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숫덩이가 됩니다. 그때 서윤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향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할머니랑 같이 왔어.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늘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안 굶어. 안 추워. 그리고 아무도 나 안 때려. 할머니가 나 엄청 예뻐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그 작은 손길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용서했음을, 그리고 서윤이를 통해 저를 다시 안아주고 있음을요. 그래, 미희야, 김서방아. 이제 걱정 마라. 내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너희가 남긴 보물, 서윤이 지키다 갈게. 태성그룹도 이 아이의 미래도 내가 다 닦아놓고 갈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진 속 사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내 자랑스러운 사위일세. 내 딸 지켜줘서 고마웠네. 우리는 한참이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 2개가 유리창에 나란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부부가 손을 잡고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모공원을 내려오는 길, 서윤이가 제 팔짱을 꼭 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회사 가셔야 해요? 아니, 오늘은 땡땡이 칠 거다. 정말요? 그럼 우리 뭐해요? 글쎄다. 우리 손녀딸 사고 싶은 거 다 사주러 갈까? 백화점을 통째로 털어보자꾸나. 에이, 저음 많아요.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시장 떡볶이요. 떡볶이? 천하의 장 회장 입에 그 매운 것이 들어갈 리가요. 하지만 서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조르는 통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먹고 싶다면 독약인들 못 먹겠니? 서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노년의 유일한 음악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가라 부릅니다. 철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핏줄의 온기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더군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기회를 주어 이렇게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회장 장미희가 아니라 서윤이 할머니로 살다 갈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딸이 잠든 곳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자, 서윤아. 네, 할머니. 제 손을 잡은 아이의 손이 따뜻합니다. 겨울은 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따뜻한 봄날만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